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되긴 했습니다. 부결된 그 체포동의안과 그 다음에 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 이 사건이 아마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변희재 대표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변희재 대표님, 이번 주가 그래도 좀 이 폭풍 같은 이슈가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 이상민 오선 의원 장관 말고 이상민 의원 말대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 네네네. 그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야, 이 엄중한 현실을 이제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네네. 원래 있던 그 세력들이 네네. 빙산 위로 올라온 거예요, 빙산처럼. 네네.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의원들이 총선까지 끌고 가면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친명 쪽에서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에게 공천권 보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보기에는 뭐 이게 좀 같이 작동한 측면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이른바 좀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네. 먼저 이걸 짚어야지 뒤에 나오는 거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한 적 있죠. 네네. 그, 자기 당사에서 할 때, 뭐 저는 그걸 다 1시간 다 풀타임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땐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을 했어요. 네. 충분히 이건 민주당 당원이나 의원들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체포 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네, 체포 내용 자체가 다 부당하고 기숙사이고 아닌 거를 갖다 적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 뭐 보수세력 이쪽에서는 못 받아들이겠지만은 네네.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의원들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도로 근거를 잘 들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네네. 그거는 그야말로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에 의한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동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인 거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데 네네. 그 사람 예를 들면 38명의 그 이른바 수박이나 뭐 반란 세력이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부당하다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 설명했다니까요. 네네. 저게 정당하다 생각 안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 가결에 했다는 얘기는 그럼 내부의 경쟁자 제거 이런 느낌이 그건 일단 이제 검찰 독재나 검찰의 조작 수사하고는 싸울 의지가 없이 네네.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하는 세력 한마디로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생각이 같은 다르구나. 배를 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정도. 자,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건이 161표가 나와가지고 부결됐거든요. 이번에는 그보다 표가 적게 나왔단 저는 말이에요. 그 영장의 네. 내용상 볼 때는 네네. 노웅래 의원님께 그나마 좀 더 적합한 영장이고 네네. 영장으로서 어쨌든 그 돈이 발견됐으니까 집에서. 그렇죠. 영장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예, 있고. 그건 갖춘 거고 물론 네. 뭐 노웅래 의원도 반론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영장 정도는 칠 수 있을 사안은 핵심은 이제 노웅래 의원이서 돈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10원 한 장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증거가 없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받은 게. 근데 노웅래 의원 때는 160명이 부결시켜주고 이번 네. 가결했다는 얘기는 그런 문제 안 따진 거죠. 검찰이 얼마나 정당하게 수사한 얘기 안 따지고 네네. 정치적 계산한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이제 그 질문 아닙니까? 정치적 그렇죠, 계산이 그렇죠. 서로 안 맞는다는 부분이. 그렇죠. 단순히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제 하나의 계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아예 정치 세력이 달라진 거라고 정도로 봐요. 이런 정도로 부당한 영장을 같은 당 사람들이 받아준다는 거는 이건 정치 세력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범윤석열 계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범윤석열 계파라고 모르게 봐줘요. 예. 윤석열과 같이 가겠다는 거지. 정말 이거 안진걸 소장이 그 오마이TV에서 설명한 대로 이거는 검찰을 처벌해야 될 정도로 네네. 무수한 이 조작이 들어가요, 문장에. 네네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환수한 액수 자체를 잘못 안 맞고 안 맞죠. 네. 5천원 넘게 환수한 게 네네.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1,800억이라고 네네. 3천억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네네. 조작이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자체가.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땐 이 거의 증언들을 엮었는데 그 증언 아마 위증교사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저는 발견된 공문도요 아마 뒤져보면요 위조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수사하는 스타일로 볼 때는 네네. 검찰을 처벌해야 될 사안들을 가지고 검찰 편 들었다는 얘기는 그건 윤석열과 한배 탔다는 얘기죠. 야, 세게 해석하시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이 조작의 말씀하신 이제 조작의 이제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은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아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글쎄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대선에서 이긴 상대를 패배자를 저렇게 보복하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돼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선 경쟁자를 보복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이 이해창 이겼을 때 이 세풍 사건이 가지고 아마 뭐 총풍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다가 그냥 이해창까지 안 갔습니다. 안 했죠. 예. 노무현 때 이제 이 불법 대선장 차떼기. 가지고 이해창 수사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이해창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중단시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측근들 뭐 하순봉이나 뭐 서청원 여기까지 가고 서상목 뭐 이런 사람. 이해창 씨는 아예 나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들어갔는데 네, 네. 검사 나오지도 않고 네, 그냥 네. 집에 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정치 문법이기도 하고 또 인간에 대한 그 기본 정서인데 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재명한테 이렇게 격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 다음에 같이 경쟁할 사람도 아닌데 저는 이재명을 제거해서 네. 야당의 판을 바꿔가지고 정계 개편할 세력이 윤석열을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현직 그 특수부라든가 또 윤석열 그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 출신들 검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움직인 사람들, 윤석열이 스스로 내가 이재명을 정말 죽여버리겠다 이래 움직인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이재명을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윤석열 쪽에다가 시그널을 줘서 저는 이게 수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수박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사 들어온 거를 수박이 안 막아준 게 아니라 네. 수박이 아예 윤석열 쪽에다가 네.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해. 이랬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민주당 깨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깨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깨면 윤석열 뜻대로 되는 건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저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더 이제 이게 골마 터지지. 네. 이게 다 드러났거든요. 뭔가 갑자기 민주당 파괴 기획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어떻게든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네. 이대로 앉아서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 게 뭡니까. 네, 네. 제 눈에 볼 때는 완전히 그거였고 38표가 아닐 겁니다. 예. 그 가결 쓴 사람들 중에서 한 몇십 명 정도는 차라리 판 바꾸자 이 상황에서 네네네. 저는 그게 지금 나오는 중대선거구제나 뭐 비례대표 50석 늘리는 이 세력과 다 맞물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글쎄요, 뭐 제가 그까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일단 이런 의심을 합니다. 저도 정치 좀 한 의원들이 캐비넷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검찰 독재에서 검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네. 지금 수사를 하는 곳은 국회의원들 별로 안 뒤지고 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여기도 소문이 굉장히 많이 아니, 뭐 나왔어요. 소문만 나지 실제로 네. 수사 들어간 건 거의 없고 네네.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도요. 네. 끝났죠. 문재인 수사?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 끝났고 제대로 안 하죠. 싹 다 불기소예요. 싹 다 불기소. 반면에 그때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제가 말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200명을 구속시켰거든요. 네, 달달 들었죠. 네.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별로 센 것도 아니에요. 사실 검찰 정권이라는 게.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무지막지하게 수사한 건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이라든가 남부지검 쪽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재명 수사에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글로 뭐 다른 수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하더라고요. 뭐 몇백 명일지도 모르고 글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재명 그게 그 이제 대표 수사에. 무슨 하나의 보복이 아니고요. 네. 판 바꾸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충분히. 네,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뭐 검찰에게 협박받아서 했다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발적이다? 이해관계가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뭡니까?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람은 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역할 한 것도 없는데 네. 역할을 한 것처럼 자꾸 자기를 내세워서 문제가 그건 역시 자기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참 제가 볼 때 정말 저 사람 참 멍청한 사람 아닌가. 이 후계자 자리를 노린다 했을 때 후계자 자리를 노린다. 예, 노린다 했었을 때 저렇게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칼 쓴 것처럼 저래가지고 후계자 자리를 얻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원래 그 조폭들도 후계자한테는 칼 안 쥐어주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전두환 때 노태우. 그렇죠. 그 사람 저 노태우 씨 올림픽 조직위원장, 부드러운 거만 했죠. 대한체육회장 이런 거만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힘든 것들 다 장세동이 했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한동훈은 근데 이걸 자기가 아주 다 기획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 이렇게 가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뭐 한동훈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막 이 판짜는 이런 기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네. 또 검찰 내에서 뭐 신망 받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냥 혼자서 튀는데 스스로 그냥 자기가 칼을 잡아서 휘두르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잡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저기 심리적 분석을 하자면은 연예인병 같은 겁니까? 연예인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좀 보수 노인들한테 박수 받는 거를 너무 즐겨서 네네. 자기가 관계도 없는 사건을 자기가 한 것처럼만 해서 잠깐 반짝 뜨는 인기 그걸로 해서 이제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법무장관 이름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아무도 거예요. 없죠.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은 법무장관이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 네네. 검사가 수사해 왔어.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 지휘 수사 안 되죠. 안 되죠. 불법이지. 네, 네. 네. 법무장관이 수사를 그냥 이 수사 뭐죠 게시권인가요? 네네네. 그거를 발동하지 않고 막 떠드는 건 불법 사안이란 말이야. 네, 수사에 네, 대해서 네, 하면은. 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어쨌든 국회에다가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은 행정입니다. 검사가 아니라. 네네네. 행정관료예요. 행정관료죠. 행정관료가 행정문서 처리하듯이 그렇죠. 우편배달부처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법무장관은. 그렇죠. 체포동의안 때. 네. 유독 왜 한동훈만 기억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역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회 뭐 하느냐? 조롱당하고 농락당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일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발언들을 저렇게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제어해야 되지 저 않느냐? 같았으면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퇴장했어야 돼요. 퇴장했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관료가 아닌 자기가 마치 검사가 수사했던 것처럼 자기가 수사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면요. 이거는 수사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죠. 법무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잘했다. 정말 평가를 한 거고 네네. 심지어 아니 자기가 설명하는 게 영장 내용도 다른 것도 있어요. 막 떠들어대. 그럼 자기가 수사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다 퇴장시키고 한동훈을 탄핵까지 가도 될 사안이거든요. 이거는. 네네. 그거 왜 듣고 있습니까? 그냥 나가버려야지. 사실 국회의 권위 자체를 무시한 그렇죠. 행동을 한동훈 그리고 장관이 한 거죠. 하여튼 저거는 이 법무장관의 이 검찰 수사 개입 금지에 대한 불법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퇴장하고 탄핵 갔어도 될 사안인 거고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그냥 다 주인공이처럼 네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듣고 있었다는 게 점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불쾌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좀 없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쭉 읽은 것도 아니고 거의 일장 연설해 버렸는데 네. 야유도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 뭐 중간에 뭐 하지마 그냥 노웅래 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뭐 돈이 돈이 부스럭부스럭거린다 할 때. 그런 네. 것도 안 나온 것 같고 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아마 야당에 있었으면요 다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퇴장했겠죠. 퇴장을 했어야 된다. 퇴장을 했어야 돼요. 그건 사실 원내대표의 몫인데. 난 이번에 박홍원 원내대표는 거의 이번 사태에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네. 부당한 체포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 원내 의총에서 다 논의했어야죠. 논의는 했는데 당론 채택은 안 했죠. 아니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네. 네. 논의할 가치도 없고 당론 채택할 가치도 없다.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PT를 쏘면서 네. 네. 일일이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자기가 시간 떠든 거고 네네. 원내대표에 무슨 비서관 없으니까 법무 쪽 다 있잖아요. 당연히. 네. 법률 쪽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PT를 네. 쐈어야지. 한 문장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반대 의견 들어야죠. 네. 그건 아예 논의를 안 해요. 반대 의견이 안 나왔대요. 자유토론을.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뭔가 뭘 했어야지 반대 의견 나오죠. 아니 이제 자유토론을 했답니다. 자유토론을 했는데 반대 의견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게 이게 정말 얼마나 부당한 건지 검사를 처벌해야 된다 쫙 설명한 다음에 만장일치로 유도를 하든지 네네. 아니면 그때 이제 반박 예비해봐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당론 채택 아니냐 그러더라도 이거는 절대 이거는 가결하면 안 된다. 검찰 유작이다.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저는 논의를 안 했다는 뭐 당론 거예요. 채택 아니더라도 무슨 뭐 검찰 독재 저지 결의안 정도라도 의총에서 할 수 있는 채택하면서 건 많았죠. 할 수 있는 건 수도 없이 많았죠. 더 극단적으로 하면은 북한식 5호 담장제도 가능합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의원 몇 명씩 묶어가지고 서로 간에 조별 투표 이런 것도 이분이 가능합니다. 한 거는 하여튼 당론으로 채택할 가치도 없고 논의할 가치도 없고 접어버린 다음에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 그러고 끝. 네. 그 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로 한 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개인의 신상 문제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이라든가 지도부에서 의제로 본인이 올리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는 옆에 있는 친구가 해줘야 되거든. 그게 이제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해주는 게 가장 좋았고 네.
근데 원내대표가 저렇게 흐리멍텅하면 뭐 본인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했죠. 아직 만들 1시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의총에서 뭐 얘기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다른 사람 하나 시키든지 누구 하나 발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8명은 뭐 7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물밑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로 잠수함식 공격해버린 거거든요. 잠수함식으로. 네, 네. 아주 되게 비열한 짓이지. 비열한 짓이죠. 같은 당내에서 볼 때 그렇죠.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지적을 했냐면은 민주당은 정치적 당론을 결정하는 기구가 중앙위원회예요. 중앙위원회가 의총은 정책 당론만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검찰 독재에 의한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 행위거든. 이 정도 되면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가 최고의사결정 구조예요.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당론을 정하고 의원들도 거기에 따르라. 의원들은 중앙위원으로서 일부분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렇게 강제하고 갔어야 된다라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요 이제 이 과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날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또 날라온다는 또 거죠. 날라올 때는 지금 말한 대로 당 기구를 총동원 해야 되는 거예요. 당 기구를 총동원해서 당론을 정해버려야 되는 거죠. 뭐 필요하면은 뭐 전당원 투표도 좋고 총동원해서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뭐 이제 이탈자 나오면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걸 안 해놓으니까 색출하니 뭐니 그냥 이제 오히려 지금 더 두들겨 맞잖아요. 색출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당론을 정하는데 당론을 거역하면은 이게 해당 행위가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해당 행위에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지금은 있습니다. 던져놨으니까 네네네.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근데 3월 안에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뭐 쌍방울 나올지 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나온 영장 수준을 볼 때는 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네네네. 뭐 제대로 있었으면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범죄 혐의 증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이재명 대표 쪽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당기고 총동원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 생각은 당의 의사결정기구 뭐 당원의 참여까지 포함해서 총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보면은 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부결시키는데 너무 총력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뭔가 좀 조치를 해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 이른바 수박들이 왜 압박을 하냐. 네. 이게 나중에 공천학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협박을 하니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을 달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래려고 했죠, 사실은. 이게 실패했다는 걸 제가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이제 이제 당근이 실패했으니까 채찍을 들어야 된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용을 당해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여론이 굉장히 이제 나빠진 게 그 서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치 거래한 것처럼 우리가 부결시켜주면은 당권 내놓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홍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물밑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만 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당 기구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나가면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있을까? 뭐 생각을 얘기하고 반박을 하는 데 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뭐 40명, 50명 이탈했다. 그럼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현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영장이 오면은 이번에 똑같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된다. 근데 이제 부결시키는 방법을 이 사람들을 달래고 어르고 이 방식을 쓰면 안 되고 당론으로 적용해서 당론으로 모든 정해서. 기구를 다 의총이면 의총, 아까 얘기했던 중앙이면 중앙에 저는 전당원 투표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는 거? 전원 투표는 없나요? 이게 여기 없어졌나요? 규정은 있는데 네. 규정은 있는데 그게 해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일단 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좀 규정이 애매해요. 만약에 당원이 한 90%가 나오면 그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되거든요. 네. 뭐 그것도 요즘에는 뭐 까짓 거 전자투표 해버리면은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다 해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구는 다 동원해서 다 해버리고 당의 법률단이 전면에 나서야 돼요. 당의 법률단이 법률단이 전면에 나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 하기 힘들면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대국민 PT도 하고 쭉 해서 전면전 중심으로 가면 그래도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처음부터 제가 말하는데 윤석열 패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럼 이제 바이바이 하는 거죠. 해당 행위 제명인 거죠. 제명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가결될 위험성은 있죠 분명히. 근데 어차피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해도 가결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부를 걸어서 혹시라도 이탈을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재명 대표가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는 국민 여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걸 올려서 이걸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나가야 된다는 여론이 막 5대5쯤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질문을 바꿔버리잖아요. 검찰 수사가 정당하냐 물어보면 한 6대4 유리하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죠. 네. 그걸 8대2 정도까지 올려버리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설득할 시간에
당은 당대로 의사결정하고 모든 이 여론을 이제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집회면 집회, 뭐 유튜브는 유튜브 해가지고 8대1로만 앞서버리면은 승부할 만하죠. 사실 이게 공천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민주당 지도부가 130여 명의 의원들을 다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다 만났는데 아마 그 의원들은 그대로 공천 줄 겁니까?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도부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해줬다. 아니 근데 뭐 확답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1년 뒤에 있는 건 계약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의미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애초에. 야 그러면 차라리 제거해서 우리가 뭐 판을 깨버리자 이런 생각이니까. 그렇죠. 1년 뒤에 있는 공천은 누구도 장담 못해요. 뭐. 제가 이제 이제 반명이라고는 어렵고 이제 비명 정도 되는 의원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퇴하고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럼 뭐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공천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사퇴 안 하는데 공천권을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들로 공천 관련 위원장을 선임한다는 것을 조기에 약속하라. 조기에 그게 드러나도록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국민적 시각 볼 때 지금 총선이 1년 남았는데. 네. 그럼 지금 공심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지금 공심위원장을 임명한다. 그건 거래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국민을 거래하자는 소리지. 거래하자는 누가 봐도 소리죠. 거래고 이건 네. 이재명 대표한테 치명타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네. 거래가 돼버리니까. 이런 겁니다. 비대위를 하면은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현역 의원들을 잘라내기 어려워요. 그냥 현역 의원을 공천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1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비대위를 하자는 소리를 하거든. 그 요즘에 어쨌든 이 언론들이 워낙 많아져서 뭐 네. 저런 거 하면 또 저쪽에 뭐 조중동은 가만히 있습니까? 쟤들은 바보예요. 저거 뒷거래 했다고 치는 순간에 네. 자신의 결백까지 무너질 수가 잘못하고 이게 제일 위험한 게 그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결백성 갖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이상한 말들 나오면은 그게 이 대표한테 치명타고 저는 여론에 영향이 미쳤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이제 변 대표님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 정부와도 싸우고 내부에도 혁신을 강하게 해야 된다. 네, 이제 네. 이 사람들은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제 당 대표가 그거 아닙니까? 당 기구 움직일 수 있잖아요. 총동원해서 그렇죠. 안 따라와서 가결된다. 어쩔 수 없는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큰 흐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따라온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는 거고 당내에서. 근데 만약에 한 30명 이탈해가지고 이제 가결된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으면요. 법원에서 승부할 수도 있고 뭐 저는 제가 감옥 갔다 온 사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김대중 감옥 안 갔습니까? 옥중에서도 저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꾸 네. 당권 내놓으라고 이제 이게 거래가 되잖아요. 나는 아예 이재명 대표가 혹시 난 감옥 가더라도 당권 안 내놓겠다. 이렇게 선을 거버려야 돼요. 그거 신박하네. 그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당권 네. 탈취를. 예. 그리고 당원 80조가 있잖아요. 네네. 감옥 가더라도요. 이거 뭐 까짓 거뭐 윤리 정치적 탄압인 정치적 경우에는 탄압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네. 입증이. 그러면 당 대표 가져가는 거지 총선 때까지. 당원 80조 사망에 그래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천하고 네네. 옥중 출마하고. 네네. 그거 재밌죠. 그 정도까지 가면. 옥중 출마가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옥중 출마가 가능하죠. 저거 3, 4년 걸려요. 저거 너무 산이 커서. 네네. 집중심리 아무리 하더라도요. 저 버텨버리면요. 충분히 가능하죠. 저거. 근데 원래 이제 그 정치관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허위사실 공표로 걸려 있는 선거법이에요. 그 부분이. 네네. 그거 갖고. 예, 그거 100만 원만 때려버리면은 공민권이 박탈당하고. 이런 지금 나온 경장 관계없이 지금 이제 재판 시작되는 거. 예,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걱정을 했어요. 대장동 증거가 없어. 뭐 백현동 증거가 없어. 대북 송금 이거 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황당한 소설이야. 근데 결국은 팩트를 가지고 법리 논쟁을 해야 될 게 김문기 알았냐 몰랐느냐.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게 압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걸 갖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판사 몇 명 삶아가지고 무조건 유죄 만들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걸 감안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감안하면 안 돼요? 그거 감안해서 이제 움츠렸다가는 길이 없고 그냥 그것도 그냥 돌파해서 최대한 30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아직 1심 시작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버텨야지.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돌파하는 거 말고는 움츠러드는 순간에 온갖 이 까마귀 떼를 달려들어가지고 한번 당권 뜯어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은 윤석열도 똑같은 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 때 수많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 특권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네. 당락의 결정을 지을 만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했죠. 예. 근데 이제 불소추라고 하지만 이건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진하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걸어가지고 묶어서, 대정권 묶어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그리고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이제 이 대통령 불소추란 부분들을 기소안 한다 뿐이지 수사는 해야 돼요.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박근혜 네. 수사해버렸단 수사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검 가지고 수사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싸움 수단은 엄청 많고 이재명 대표가 싸움할 수 있는 무기도 엄청 많아요. 네. 그걸 지고 이제 들이받는 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뭐 이 구속영장 부결 관련해서 세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 흔히 하는 투쟁 방향이죠.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완전하게 동의가 되네요. 결국 이런 내부의 혁신, 그다음에 외부의 윤석열 정부와의 정권을 건 투쟁,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다른 방법 거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탄탄하게 이른바 거의 뭐 탐욕 패거리 같은데 네네. 자기들 탐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같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움츠리거나 도망가는 순간에 이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거 막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탐욕 세력은 강자 약하고 약자에 강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이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라든가 이 탄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내부에 이탈자가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비슷하게 보여요. 국민의힘에 내부에 이탈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저 이탈했잖아요. 누가 이탈했어요? 아니, 37명 이탈했잖아요. 예. 아니, 국민의힘 내에서. 어느 쪽으로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뭐 정권을 걸고 싸운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탈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네. 반드시 이 박근혜 대통령 쪽하고의 관계 생각해야 돼요. 관계를 생각해야 네.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공격할 수 있도록 뭐 손잡을 필요 없는데 네네. 이 느슨한 동맹 정도 해가지고 같이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가게 되면은 이탈자가 나오죠, 그건 당연히. 그건 이제 외부의 정치적 환경이고 국회의원들 중에는 국민의힘. 저는 뭐 영남권에서는 충분히 이탈자 나올 수 있죠. 영남권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네네. 저쪽 휘청휘청거린다. 네네. 그럼 박 대통령은 자기 명예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태블릿 조작책을 전달을 했고 2월 5일 날 제가 사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네네. 이거는 이 당신 사건에 조작한 증거가 발견됐고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한 거라고 내가 밝혀냈으니까 네. 입장 얘기해달라 해서 했는데 친인척들하고 최경환 정도를 만나보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유영환은 그냥 손발이고 최경환을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TK에서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쪽에는 친인척들이 이제 저한테 전달하는 거는 박 대통령이 이 사건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이재명하고 한판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버리면은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무진장 보수에서 왜 이재명 점장 얘기를 듣듯이 박 대통령도 그런 말 나오니까 지금 타이밍이 아니고 어느 타이밍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 쪽 활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115명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밀리에 뭐 오다를 내렸다라든가 의중을 전달했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있나요? 물론 뭐 전제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렸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들이받아가지고. 예. 아까 말한 대로 이 부울경 65석은요. 네.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박근혜 영향이 65석은 거기서 정말 이거 왜냐하면 이 부울경은 늘 물갈이 대상이 돼가지고 실제로 대구나 이쪽 물갈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 안전지역구고. 그렇죠. 이렇게 당대표 김기현 가지고 이렇게 무리수 두는 이유도 결국 이제 TK하고 PK 여기다가 이제 검사들을 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죠, 상황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부울경 쪽에서는 이제 탄핵 때부터도 뭐 장지원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탄핵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탄핵 반대였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영향력 때문에 배치로 달려면은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었을 때는 상황 따라서 이탈자 나올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죠.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최경환 부총리를 사면해 준 거는 또 윤석열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윤석열과 극단적 적대적 관계,
이런 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른바 범친박 세력 사면이 네네. 박 대통령 요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예, 네. 박 대통령 해줄 거 다 해줬어요. 네네네. 취임식도 가지고 네네네. 다 해줬습니다. 네네. 그 대신에 내 측근 다 풀어라. 네네. 거래가 끝난 사안이에요, 저거는. 거래가 끝난 사안이고 최경환이든 사면받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누구 하나 윤석열한테 고마운 사람 없어요. 아,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도 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도 붙여주고 당신을 침묵해줬고, 네, 침묵해줬다. 침묵해줬고 그걸로 나는 할 만큼 했다. 대선 때 만약에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사면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치적 자유가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한 몇 마디만 했으면요 윤석열 당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때 이재명이 박근혜 찾아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차관을 떠나 제가 그때 성명서를 한 3번 냈는데 네. 국민들에게 당신이 이 가장 억울하게 수사당했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고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 침묵하면 이건 역사의 범죄다. 네네. 저는 그때 질렀어야 되고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대선 때 개입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한 말 하면은 됐다고 보는데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굉장히 안도하고 고마워하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대구에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한마디로 자기가 조작날조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또 박 대통령을 취임식에 가지고 이런 제가 볼 때 아주 더러운 걸 했어요 박 대통령과 윤석열하고. 근데 거래 끝났다는 겁니다. 다 풀어주면서 끝난 거죠 이제. 그리고 최경환도 윤석열가 잡아놨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네네. 최경환 씨가 뇌물죄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 나머지는 다 직권남용인데. 특활비잖아. 그게 국정원이 야. 그 공직자들 줘요 국정원. 그거 진짜 할 말 많아요. 저도 다 알거든. 하도 그런 이야기 많아 들어가지고. 다 장관들이 국정원 특활비 다 받죠. 부처별로. 이걸 뇌물로 네. 인식했겠냐고 최경환이. 그렇죠. 그걸로 7년 때렸어요 윤석열이. 아니 최경환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지위에 사람 있었는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 처가가 그 알루미늄 그 재벌의 재벌. 아시네. 제가 그 어릴 때 그 최경환 네. 저 의원, 그쪽 고향이시죠. 의원 저 장인 공장에 파업하는데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저기 그렇죠. 양은 냄비 만드는 공장입니다. 옛날부터 오래된. 그 사람이 어쨌든 그 기업들 돈 안 받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 국정원, 그러니까 재벌이에요, 국정원이 재벌. 주는 그 돈은 뇌물로 인식했겠냐. 근데 뇌물로 그거를 인식 처벌해버렸단 말이에요. 7년 받았어요, 최경환이. 이 윤석열이 정말 그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그 침묵해버린 게 특활비 문제하고 직권남용이에요. 지금도 아마 다 특활비 먹고 있을걸요? 다 지금 그 아마? 특활비 없이 안 돌아가요. 다 안 돌아가요. 먹고 솔직히 있을 겁니다, 말해서. 아마. 그럼 나중에 다 처벌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면해준 사람 치고 다 윤석열이 잡아놓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년 전에만 해도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청와대부터 해서 부처별로 나눠서 돌렸어요. 나눠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법이 깨끗하게 합법은 아닌데 좀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온 전체적인 관행, 그렇다고 또 완전 나쁜 관행도 아니야. 이런 관행을 자기들도 잡아서 해왔을 거 아니에요. 뇌물로 막 얽혀가지고 잡아놓으니까 네네. 이 법적 안전장치라는 거는 과거에 판례라는 거 왔을 때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네네. 판례를 엎으려면요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엎어야 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기소 단계에서 엎어버려요. 그게 이번에 성남FC 뇌물 제3자 뇌물죄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K제한 미르재단으로 걸렸을 때 그 당시 판례는 변양균 판례였단 말이에요. 네네. 변양균이 기획예산처 장관할 때 신정화의 그 성곡동 미술관에다가 8억 5천 정도 대기업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쁜 범죄가 아니고 자기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아니고 대기업들은 원래부터 문화예술에 공헌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로 볼 수 없다. 그러면은 그 판례를 다 보고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판례대로 가면 K미르재단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판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냥 검찰 단계에서 대법원 합의체도 없이. 그걸로 또 그냥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되는 코바나 컨텐츠는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그죠? 저거요. 그냥 이제 이 박근혜 판례를 볼 때는요. 네. 사실은 이 부당한 청탁 이런 부분들이 제3자 뇌물죄에 적용이 됐었는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부당한 청탁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저기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아우라를 이용해가지고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용이 둘이서 3대 그 계승 승계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요청한 적도 없어. 이재용 도움을 요청한 적도. 네네네. 근데 그거를 묵시적 청탁이라고 그래서 박근혜가 이재용의 눈빛만 보고도 3대 세습 도와주세요 이렇게 봐서 그거를 청탁을 받았고 도와줬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법리가 너무 이상해지니까 다 없어졌어. 제3자 뇌물죄 부정한 척도 없어지고 네네. 그냥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마치 단순 뇌물죄처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이 법리 같은 것들을. 나중에 이재명 대표 사건도 성남 FC도요. 이제 가다 보면요. 네네. 아예 다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아이 성남 FC 돈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먹은 거 아니야? 끝. 그러니까 법적 안전장치를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판례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다 판례 보고 움직였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즘 이제 개헌할 때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검찰 기소 독점이라는 게 대륙법이잖아요. 대륙법적 전통 없애고 판례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도 기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 법률가들도 있어요. 이건 사실 근데 지금까지 그 판례를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례를 100% 지켜왔죠. 지켜왔는데 이거 네. 무너뜨린 게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네. 사실은 법치를 무너뜨린 사람들. 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검사들이. 이 사람들 한 검사 20, 30명의 이 출세욕에 불타는 이 자리에 다 무너뜨린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정권 얼마나 가겠냐. 이제 검사는 끝났다 이들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검사들의 본질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검사가 중용될 일이 없겠죠. 검수 안박은 뭐 100%고 네네. 아마 검사 다 끝났을 겁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검사가 그렇게 파워 휘두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최경환 장관 이야기를 다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최경환 장관이 2016년도에 뭐 진박 감별사에 사실 뒤에 배경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최경환 장관의 도움을 받은 지금 한 재선급 정도의 정치인들이 제법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가 뭐 영남권 당선자들은 거의 다 이제 최경환 통해서 이한구 공심위원장이 앞장을 섰지만은 뒤에는 최경환이 있었던 건 맞죠, 그게? 지금 뭐 사실상 초선들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TK 정서관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물갈이 대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네, 네. TK 쪽이나 이제 그쪽이 이른바 범탄핵 무효 세력이 많다 보니까 윤석열 네. 때서 갈아쳐야 되거든요. 이게 음,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언제든지 박근혜가 붙을 수가 있는데 갈아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변희재 대표님 같은 보수 진영에 속하는 분들은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 주도 세력이다. 이렇게 가야 지금까지 되는 그렇게 해왔었고 네. 이번에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전광훈 세력이 다 아웃됐단 말입니다. 네, 네. 태극기 세력을 다 아웃시켜버려요. 서류. 음, 신혜식 대표 아웃되고 음. 이 사람들 지금 불구에 끓고 있거든요. 네.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제 윤석열은 박근혜를 조작해서 잡아놓은 주범이다 원래 얘기했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보수에서 이 폭탄 에너지가. 그럼 또 한 축의 국민의힘 보수 세력 내의 비주류인 유승민 계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탄핵에 찬성했단 말이에요.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 제가 좀 메시지를 보내는데 네. 저는 촛불이나 유승민 쪽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입장을 정리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탄핵은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걸 바꿀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부당하게 수사받은 부분들은 특검에 의한 부당한 수사는 수사하고 잘못됐다. 박근혜 개인의 명예회복은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충분히 유승민 쪽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야, 근데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서 두 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이 탄핵의 모든 원죄를 혼자 뒤집었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별로 한 것도 없어. 끝까지 또 미적거렸어요. 60명이 찬성표를 냈는데 그 중에 그냥 상징적으로 뒤집었었고 탄핵의 핵심은 윤석열하고 김무성이에요. 그렇죠. 김무성이 표를 모아오고 네, 김무성이 박지원과 얘기해서 네. 한마디로 그 당시 탄핵하려면은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검찰 특수본이 차마 재단에 들어간 돈을 뇌물로 적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 때문에. 그럼 이걸 뇌물죄로 뒤집어 씌울 특검 검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박영수 특검 검사를 박영수와 이 윤석열 사단을 데리고 오도록 한 정치권 이사는 김무성하고 또 누굽니까? 박지원이죠. 그게. 김무성, 박지원 두 둘이서 사람이다. 계속 협의를 해서 그래서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야 이거 탄핵 정족수 어렵다 이게 나온 게 뇌물죄가 안 되면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뇌물죄로 못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구나. 근데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 윤석열이 이제 떠든 게 녹취가 공개됐죠. 그 어디죠? 거기 열린공감 TV에서. 네네. 야 이거 재단 가지고 평생 먹고 산 사람인데 박근혜 내가 뇌물죄로 엮어버리면 된다. 이게 공개됐는데 윤석열이 12월 3일 날 임명이 되면서 이제 김무성 세력은 뇌물죄로 엮어주겠구나 윤석열이 정도면은 그래서 표결을 모아서 60명을 모아간 거거든요. 유승민은 그냥 투표한 거고. 그러면은 지금 김무성은 윤석열한테 지금 팽당했지만은 뛰쳐나오지는 않겠네요. 팽당하지 않았죠.
지난번에 이제 뭐 그거 뭐야 부의장 그거, 자리 부의장 날아간 그거 거. 네. 서로 술 먹고 싸웠다 뭐 그거 정도고 네. 지금도 김기현 돕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기현 돕고 있죠. 김무성은 완전 제가 이제 탄핵의 핵중핵이기 때문에 윤석열 같이 갈 거고 유승민은 오히려 핵심이 아니에요. 유승민은 그리고 자기 그 정리를 안 하면요. 유승민은 배신자 다 뒤집어 썼잖아요. 네. 이거 안 벗기려면요. 유승민 정치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벗겨내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근데 그가 본인이 네. 정책 판단까지 바꾸지 않더라도 이 억울한 부분들은 풀어내겠다. 조작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메시지 정리해 주세요. 제가 딱 문자 정리해서 유승민한테 한번 보낼게요. 여러 루트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본인도 지금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이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저는 쓸데없이 윤석열 쪽으로 붙을 이유가 없다고 해요. 윤석열한테 또 탄압받고 있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민주당에도 딜레마예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후보죠. 그 당시에 박근혜 한번 찾아보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경선 전에 이미 박근혜 사면론 꺼내가지고 폭망해버린 거야. 지지율 폭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박근혜 이야기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로 이미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마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네. 전 이재명 대표가 이 자기 억울함을 설명할 때 너무나 자주 K미르재단 예를 들어서 네. 이건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 맞고 나는 다르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건 정치적으로도 아무 실익이 없고 쓸데없이 박근혜 지층의 분노만 일으키게 만들고 중간지대 볼 때는 야 이건 내로남불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네. 법리적으로도 의미가 없어요. 박근혜 판례로 지금 성남FC가 가고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재단이니까 박근혜가 뺄 수 있는 돈인데 성남FC는 성남시의 공적단이니까 제가 뺄 수가 없다. 이 말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박근혜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에서는 그걸 안 따져요. 받은 기관이 뭐 KBS니 조선일보니 달라도 상관없다. 받았으면 받은 거다 이기 때문에 이거 법리적으로도 의미도 없고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땐 최악이고 이거는 이 얘기부터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 변희재 대표의 이야기가 대통령 선거의 본선의 전략으로서는 고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적으로 이 위기 상황일 때는 핵심 지지층의 정서에 부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근데 또. 내가 그러면은 이 핵심 지지층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적극적 지지층은 윤석열 퇴진으로 나오는 촛불 세력인데 네. 제가 거기 연당 가서 얘기할 때 다 박수 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외계인 적이 나타났는데 네. 일본, 한국 구분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10년 동안 앙숙으로 싸고 소송도 많이 했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 뇌물 먹은 거 아니다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분들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는 박근혜는 뇌물 먹었고 난 안 먹었다. 이 말을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무 실익이 없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걸 전달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광범위한 반윤석열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손잡고 다양한 세력을 모아서 포위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야 돼. 다 잡아야지. 이거 누구하고 쓰면 검찰 권력과 뭐 다 묶여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이른바 기득권 세력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하고 싸움인데 새가 약하잖아요.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윤석열을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하는 전략적 이야기까지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자, 뭐 정리 멘트 한번 부탁 한번 드릴게요. 네. 그 정치인이라는 게 어려운 역경 없이 성공하는 사례가 별로 없죠. 네네. 그러면 어려운 역경이 온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제 눈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큰 기회처럼 보여요. 아까 그 선거법 문제는 생각하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네. 아까 말대로 윤석열 홀사 유포를 같이 들이받고 싸워버리면은 네네. 지금 법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정치 문제로 가서 훨씬 중요하니까. 윤석열 퇴진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정치 투쟁만 그럼 얘는 뭐 김대중 김영삼은 죄가 없었겠습니까? 들이받고 싸우고 하니까 버틴 거지.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면 충분히 무기도 많고 아군도 많고 네,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가두리 딱 쳐서
촛불 갯다리만 딱 끌고 간 이러면 이게 싸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이 세력 윤석열 세력은 벌써 이미 광범위하게 민주당까지 쫙 네트워크에서 아주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좌우 야합을 했어요. 좌우 야합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부수려면 좌우 진정한 동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바는 보면 대부분 보수 진영 때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바꿔야 돼요. 김대중도 대통령 될 때 뉴 DJ 플랜 가지고 거의 4, 5년 동안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 시기가 온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합종이 나오고 난 뒤에 합종을 깨기 위해서 이 연횡이 나옵니다. 우리 합종 연횡 고사수거처럼 쓰는데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변희재 대표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두려움 없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과감하게 내부 혁신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 싸우는 과정에서는 보수와 중도를 포함해서 아주 폭넓게 아울러서 광범위한 포위 전략을 써라.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